책을 좀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는데 139쪽을 보시면 등기부 나와 있고요.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일반 등기부에서 등기부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2번을 보시면 등기부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며, 이게 뭡니까?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맞죠? 근데 옆에 보니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맞습니까? 전체가 하나의 등기기록이라고 했죠. 따라서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동구뱅이 2번을 보시면 구분 건물의 등기기록에 있어서는 표제부 및 각구는 갑구와 을구를 얘기하겠죠. 표제부 및 각구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구분 건물마다 두고, 맞습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가 전유 부분마다 존재한다고 했죠. 이때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공용 부분에는 표제부만 존재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 1번, 2번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뭐냐면 14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관할등기소의 코드번호, 그 다음에 전산 2기년도, 전산 2기 순서로 구성된 14자리 숫자예요. 뭐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등기기록에 양식 나와 있는데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양식이 출제가 되는데 거기 1등기기록의 구성과 내용을 보시면 이거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기록을 사용하고 한 동 전체에 대하여 표제부를 두고 그 옆에 보시면 다시 각 구분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실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실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맞습니까?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PC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 집합건물 등기부가 나와 있는데요. 집합건물 등기부 일단은 쉬운 것만 보겠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는 거의 매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올 건 뻔하지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먼저 레미안 바꿨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레미안 아파트로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당시에는 레미안 아파트가 제일 부자 아파트라고 그래서 이걸 썼는데 지금은 자이 아파트가 제일 부자래요. 지금은 어디가 제일 부자 아파트인가요? 힐스테이트. 제가 처음 한 20년 전에 강의 처음 할 때는 제일 비싼 아파트가 우성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잠실에 살았는데 잠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우성, 그 다음에 장미, 뭐 5단지, 뭐 미성 아파트. 근데 우성 아파트가 제일 비싸서 그때는 네, 우성 아파트를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성 아파트 싸다고. 그래서 레미안으로 바꿨다가 지금은 자이로 바꿨는데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간 레미안 아파트 1001동이고요. 101호부터 303호까지 있죠. 이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오른쪽을 가보시면 1001동 표제부가 존재하고 갑구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101호부터 303호까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하죠. 규약성 공용 부분은 뭐만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표제부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최초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구분 건물에 대한 보전등기를 직접 신청하면서 나머지 표제부를 대위 신청한다고 했죠.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떠들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때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등기부와의 차이점이에요. 집합건물 등기부는 동시에 작성이 되고 표제부가 동시에 작성이 되고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는데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죠. 먼저 1001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되고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전유 부분마다 상단부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되고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표제부 하단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는 뭐라고요? 대지권. 따라서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에를 대지사용권, 대지권 등기가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보통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시행이 되면 이제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상단부는 건물 등기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하단부는 토지 등기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얼핏 되시면 돼요. 그러면 표제부를 좀 더 확대한 것이 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 상단부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등기부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인데 상단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이때 각 표제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죠. 이것도 나중에는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맨 앞에는 표제부니까 표시한 순서인 표시 번호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수 날짜를 기록합니다. 다만 이 접수에는 접수 날짜는 기록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고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이 들어가는데 그냥 가볍게 들어두셔요.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건물의 내역은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이 들어갑니다. 소지, 종구면 기억나십니까? 소지, 종구면, 소재, 대지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이 들어가는데 종류, 구조, 면적은 건물의 내역 칸에 들어갑니다. 종류, 구조, 면적은 건물의 내역 칸에 들어가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건물의 명칭이 있죠. 레미안 아파트, 자이 아파트. 따라서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록하면서 아파트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명칭도 추가해서 기록하고 아파트는 번호가 있습니까? 1001동, 1002동 이렇게 번호가 있죠. 그래서 건물의 번호도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건물이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플러스 소재, 지번 옆에 건물의 번호와 명칭을 같이 기록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예요. 토지의 표시. 따라서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 들어갈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를 보시면 상단부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가 기록이 되고 접수칸에는 접수 날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접수 날짜만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건물의 번호가 기록이 되죠. 그러면 1001동의 소재 지번과 303호의 소재 지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을까요? 다를까요? 1001동의 소재 대지 지번과 303호의 소재 대지 지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의 소재 지번은 생략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유 부분 표제부에 소재 지번이 생략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가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레미안 아파트죠. 따라서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번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동 건물은 번호가 1001동.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은 표제부가 303호.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건물의 번호는 다르니까 기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인데 건물의 종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1001동, 아파트, 303호,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인데 달라요. 건물의 종류, 아파트 아닙니까? 같습니다. 따라서 생략합니다. 구조. 1001동은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겠죠. 303호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겠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따라서 구조도 보통은 생략합니다. 면적.
천일동 면적과 303호 면적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생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의 내역에는 보통 전유부분 면적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나오고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되는데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하는데 대지권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맞습니까?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대지권, 전세권일 때는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일 때는 임차권 대지권, 지상권일 때는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라는 의미에서 지상권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하는데 대지권 비율,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기록이 된다고 했죠. 303호 소유자는 전유 부분 면적이 똑같다면 9분의 1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원인 기타. 뭐 그 정도만 보실게요. 아직은 어려우실 테니까. 그래서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등기부의 구성,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고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뭐가 기록된다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303호 표제부 상단부에는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 요것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43쪽에 등기에 관한 기타 장부가 나와 있는데요. 등기에 관한 기타 장부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죠. 기타 장부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출제되는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144쪽에 공동담보 목록이라고 있습니까? 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동담보 목록. 거기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 셋째 줄 보시면 공동담보 목록은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일 때는 이 담보 목록을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고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성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셋째 줄 보시면 등기관은 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이거 밑줄 치십니다. 등기관은. 작성의 주체는 등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부동산이 5개 이상 밑줄 치십니다. 그때만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렇죠.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만 등기관이 작성하는 게 공동담보 목록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나중에 보실 거고 147쪽을 보시면 아래쪽에 신탁, 원부 등의 보존기간 있습니까? 네. 있죠. 거기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요 네 가지는 강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강의의 등기부. 강의의 등기부.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등기부 갑구에 마지막 칸이 뭐냐면 권리자와 기타를 기록하는 칸입니다. 권리자, 기타를 기록하는 칸인데요. 원래는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칸이 협소하죠. 맞습니까?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니까 기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기록해야 될 내용을 별도의 장부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칸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기록하지 못하고 별도의 장부로 만들어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이죠. 그런데 칸이 협소해서 별도의 장부로 만든 거죠. 따라서 이 장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넓은 의미의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강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강의의 등기부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그 네 가지는 일단 외워두셔야 돼요.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요거는 일단은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강의의 등기부예요. 그러면 등기부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부라서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영구히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강의의 등기부도 등기부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영구 보존 장부.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취하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5년 보존 장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장부의 보존 다 외울 필요 없이 요 5가지만 외워두십니다. 강의의 등기부와 등기부는 영구 보존 장부,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취하 정보는 5년 보존 장부. 네, 요것만 일단 외워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 기록에 공개 제도가 있다고 했죠. 공개 제도는 2가지가 있는데 눈으로 보는 열람 제도,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는 방법. 이렇게 2가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가 있는데요. 2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등기 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어떠한 형태로 열람되고 발급이 되느냐면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151쪽을 보십니다. 151쪽. 151쪽 맨 아래쪽을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이 등기사항 증명서 5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기억,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있습니까? 전부증명서. 이 전부증명서는 무슨 뜻입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전부를 증명서 형태로 발급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전부증명서라는 뜻인데 가로를 보니까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있습니까?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는 등기 기록 중에 말소가 된 것도 다 포함해서 전부 증명서 형태로 발급한다는 뜻입니다.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그 아래쪽을 보시면 전부증명서가 하나 더 있죠.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는 말소가 된 것은 쏙 빼놓고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뽑아서 발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를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불러요. 이 전부증명서는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명칭을 가졌어요. 등본. 이 등은 전부 복사한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고요. 본은 복사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등기부 등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걸 바꾼 겁니다. 전산등기부로 바뀌면서. 이건 종이로 된 등기부일 때는 등기부 등본. 현재 전산등기부에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렇게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전에 등기부 초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초자는 일부 초자입니다. 일부 초자. 그래서 등기부에 일부를 뽑아서 복사해 줬을 때 등기부 초본이라고 불렀는데요. 전산 등기부일 때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일부 증명서로. 일부 증명서로.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전부 증명서로, 등기부 초본은 일부 증명서로 바뀌었는데 이 전부 증명서는 2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를 복사해 주는 전부 증명서. 아니요, 뭔 얘기야? 전부증명서는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말소 등기가 된 것도 다 포함해서 출력해주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한 것만 뽑아서 출력해주는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이렇게 2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옛날에 등기부 초본이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고요? 일부 증명서로. 그렇죠. 이 일부 증명서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 을, 병입니다. 전부 다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넘깁니다. A는 B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깁니다. B는 C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깁니다. 이때 요 갑의 지분만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요 을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요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부를 겁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을 C가 되겠죠. 병이요. 다 넘겼잖아요. 현재 소유자는 C죠.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소유자에 관한 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가 될 겁니다. 현재 소유 현황은 갑을 C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요 C가 지분을 취득을 B로부터 했죠. B는 A로부터 했죠. A는 병으로부터 했죠. 요 가정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지분 취득 과정이 출력되겠죠. 이를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그래서 이 일부 증명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두 번째,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세 번째,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이력은 과정이란 뜻이에요.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요 세 가지 형태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일부 증명서는 총 등기사항 증명서 형태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5가지. 그런데 이 등기사항 증명서는 5가지 형태로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데 열람도 5가지 형태로 열람이 됩니다. 열람도. 그래서 열람과 등기사항 증명서는 요 5가지 형태로 열람과 증명서가 발급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다시 앞으로 가십니다. 먼저 장부의 공개가 나오는데 장부의 공개는 열람과 증명서 발급 형태로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보통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등기부 확인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공개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열람이나 누구든지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누구든지, 둘째 줄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누구든지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다 전산등기부, 거의가 아니라 전부 전산등기부예요. 전산등기부는 등기소마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등기소에 가서 꼭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맞죠?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따라서 거기 넷째 줄을 보시면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관할등기소에 구태여 가서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람 제도가 나왔는데 첫 번째 누구든지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 거기 셋째 줄 보시면 다만이란 문구 있습니까? 있죠.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 부속 서류는 신청 정보 또는 첨부 정보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 신청서나 첨부 서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밑줄 지시입니다.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옆에 보시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밑줄. 왜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되냐면 이건 방문 신청을 얘기하는 것이고 옛날에 종료된 등기부일 때를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낙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신청인 및 허용 범위에서 아까 보시면 거기 둘째 줄에 등기 기록이란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폐쇄등기부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강의등기부. 따라서 전부 다 영구 보존 장부예요. 아까 폐쇄등기부는 없었죠. 폐쇄등기부도 등기부였는데 폐쇄가 된 상태의 등기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폐쇄등기부는 언제든지 부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강의의 등기부라고 봅니다.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강의의 등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에서 체크만 하겠습니다. 니은 체크하십니다. 디귿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에 열람 방법에서 체크만 하죠. 니은 체크하십니다. 니은.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열람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만자 동그라미 치십니다. 다 장난치는 문구예요. 만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십니다. 5번. 아까 보신 거예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구분한 건물의 등기기록 열람에 관해서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기록, 즉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한 개의 등기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집합 건물 등기부는 존재할 때의 등기부와 열람 공개가 될 때의 등기부는 구성이 달라진다고 했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을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있는데 밑줄만 치죠. 의해서 누구든지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 밑줄 치십니다. 구태여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 등기소에 나가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종류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5가지. 전부 증명서 형태 2가지. 일부 증명서 형태 3가지. 전부 증명서 형태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형태 3가지.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외워두셔야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신청 방법이 있는데 신청 방법 거기 방문 신청에 의한 유인 발급이 있죠. 이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등기관 앞에서 발급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인 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있는데 관청이나 서울역 같은 데 가보시면 무인 발급기가 있어요. 거기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5번째 줄입니다. 거기 보시면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가 모두 발급이 가능하다 이런 문구 있죠. 옛날에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예규를 개정해서 이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도 이제는 발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부증명서 형태 2가지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부 증명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전부증명서 형태 2가지가 발급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발급 방법을 보시는데 이것도 체크만 하겠습니다. 니은 거기 둘째 줄에 만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있죠. 만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아까 보신 거예요.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구분 건물에 관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하나의 등기부로 발급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체크하십니다. 리을.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걸 네, 일단 체크만 해놓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55쪽을 보십니다. 등기사항. 155쪽 등기사항을 보실 건데요. 등기사항이라면 등기부에 기록하는 사항들이란 뜻이에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들. 이를 등기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등기사항은 2가지가 있죠. 실제법상의 등기사항,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습니다. 좀 개념이 좀 어려운데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는데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이렇게 2가지 종류의 등기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뭐냐면 실제법, 법의 실체. 이 실체의 의미는 뭘까요? 법의 실체는 뭘까요? 법의 실체, 법의 본질, 법의 핵심 뭘까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합니다. 법의 실체는 권리, 의무를 얘기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권리를 위주로 얘기할 테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무 위주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죠. 따라서 권리 위주로 얘기합니다.
법의 실체는 뭐라고요? 권리.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뭐냐면 실체가 권리니까 권리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을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권리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 이때의 권리는 등기와 관련이 있는 권리는 채권일까요? 물권일까요? 물권이겠죠. 물권을 얘기합니다. 즉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을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민법 186조에는 어떠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면 여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대금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금 채무라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니까 채권행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행위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민법 186조에 규정되어 있죠. 186조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의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얘기합니까? 채권행위를 얘기합니까? 물권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186조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게 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등기는 물권 변동과 관련 있는 등기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 맞죠?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들 이를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부르고 186조의 그 등기가 바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에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뭐냐면 이 절차법은 부동산 등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된 등기사항들 즉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을 받는 등기사항들 이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 등기 중에서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등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을 받죠. 부동산 등기 중에서 등기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 바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인데 모든 등기와 관련된 건 전부 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모든 부동산 등기는 등기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그렇다면 이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받겠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등기사항은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됩니까? 되겠죠. 따라서 이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6조의 등기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면서 동시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186조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게 몇 조입니까? 187조. 그렇죠. 187조가 186조와 쌍두죠. 그렇죠. 187조는 어떠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냐면 부동산에 관해서 갑의 물건이 을의 물건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 취득한 물건을 물권 변동을 통해서 취득한 물건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라고 187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 등기는 우리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 등기가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면 이 등기는 물건 변동과 관련이 있는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처분과 관련이 있는 등기지 요 갑액의 물건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등기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물건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갑의 물건에서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될 때 필요한 등기가 아니니까 물건 변동과 관련된 등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등기법의 적용은 받죠. 따라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187조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라 하면 물건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등기사항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 중에서 등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기는 없죠. 따라서 모든 등기사항은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됩니다. 모든 등기사항은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에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됩니다. 이 중에서 물건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만을 뭐라 부릅니까? 실제법상의 등기사항. 이 중에서도 물건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을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이만큼이고 그 중에서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은 극히 일부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은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유치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확인되죠. 잘 따져보셔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 되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왜? 물건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도 등기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여기에 있는 등기사항은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면서 동시에 이 안에 들어가고 있죠. 따라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돼요.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바로 187조의 등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은 당연히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되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해서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 되는 건 아닙니다. 되셨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거기 비교가 나와 있는데 셋째 줄에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되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등기할 사항인 물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 민법입니다. 민법. 우리 민법 제99조에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 물건은 움직이는 재산인 동산과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 부동산으로 나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동산도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나눕니다.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로 나누게 돼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산출물이란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산출물,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인데 이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정착되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돼요. 이때 토지 위의 정착물은 토지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은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건물. 그렇죠. 이렇게 건물이 있을 테고 뭐 전봇대도 있을 수 있고 또 육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네? 뭐요? 나무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리도 강에 설치된 다리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등기부는 이 중에 부동산 등기부는 뭐만 있습니까? 건물만 있죠.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위의 정착물로 구분을 합니다. 뭐를? 토지의 정착물을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구분을 합니다. 이 동사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공시 방법이 뭐예요? 점이요. 점이죠.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등기부 있습니까? 토지 등기부 있죠. 등기가 가능합니다. 건물은 등기부 있습니까? 있죠. 등기가 가능합니다.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등기부가 없어요. 부동산 등기부는 두 개의 종류만 있다고 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등기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을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착성.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이때 이 정착성은 이것과 구별하는 기준이 되겠죠. 동사인가. 그렇죠.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동사는 아니어야 되겠죠. 정착성. 일정 기간 동안에 토지 위에 고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 정착성이 없는 것은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정착성이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없습니다. 왜?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정착성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기 분단성. 이 외기 분단성은 요 외자는 이 외자를 씁니다. 바깥 외자예요. 그리고 요 기자는 공기할 때 그 기자입니다. 공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기 분단성이라는 말은 바깥의 공기와 분단된 성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안의 공기가. 맞습니까? 건물의 안의 공기와 건물의 바깥의 공기는 분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방에 벽이 설치돼야 되고 그리고 지붕이 올라가야지만 안의 공기와 바깥의 공기가 분단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건 결국은 건물이 외관상 완성될 걸 요구합니다. 그래야지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민법상의 건물은 어느 시점에 성립합니까? 주벽과 지붕을 갖추면 민법상 건물이 되죠. 맞습니까? 사방에 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벽과 지붕만 있으면 민법상 건물이 돼요. 하지만 우리 등기법상의 건물은 주벽과 지붕만 갖고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건물과 등기법상의 건물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민법상의 건물은 왜 필요하냐면 갑이 건물을 짓고 있어요. 아직 지붕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때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요 을이 지붕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거 하나 빼죠. 벽은 아직 하나는 설치 안 했습니다. 갑이 벽을 하나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갑과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을이 지붕도 올리고 이것도 설치했습니다. 을이.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이 될까요? 을에게 기속이 되는 겁니다. 즉 지붕과 주벽을 설치한 사람, 그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자예요. 이게 그래서 민법상의 건물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기속이 되느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민법상의 건물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상의 건물은 소유권 기속이 문제가 아니라 등기부에 등기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완성이 돼야 돼요. 민법상의 건물과 등기법상의 건물은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벽과 지붕만 설치돼서는 등기법상 건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질문하지 마셔요. 네. 민법상의 개념과 다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성. 용도성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갑은 숙박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건물이 필요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숙박업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숙박업 용도의 건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방에 벽이 설치되고 지붕만 올라가면 숙박업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기 모닥불 피워놓고 알아서 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객실이 설치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객실까지 설치가 돼야지만 숙박업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죠. 이걸 용도성이라고 불러요. 용도성. 즉, 그 건물의 용도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합니다. 용도성은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돼야지만 등기부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전에 한 건데 농업용 고정식 온실 이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따져보죠. 농업용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용도성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성립했을 거예요.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정착성 있을 겁니다. 온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외기분단성 있을 겁니다. 안에 공기가 따뜻하죠. 바깥의 공기는 춥고 외기분단성 있을 겁니다. 등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이건 어떨까요? 만주 쪽에 강개토 대왕 비가 있죠. 맞습니까? 강개토 대왕 비 혹시 모르십니까? 여기 첫째 줄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셔요? 이곳은 천하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썼대요. 이게 천하의 중심지이다. 네. 그러면 이게 세월이 워낙 오래 흘러갔으니까 비바람에 침식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붕 설치하고 유리로 벽을 설치합니다. 유리로.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문의 집이죠. 비문의 집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각이라고 불러요. 이건 집이란 한자입니다. 집이라는 한자. 비각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비각이라고 불러요. 비문의 집. 그러면 이거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정착성 있습니까? 있겠죠. 두 번째, 외기분단성 있습니까? 있겠죠. 용도성 있겠습니까? 비바람 막을 수 있습니까? 있겠죠. 등기할 수 있는 건물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것도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주유소 가보시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이건 토지고 그 다음에 여기 주유기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차가 정차하면 기름 넣죠. 차가 정차하면 기름을 넣을 겁니다. 주유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캐노피라고 불러요. 또는 주유소 닷집이라고도 부르는데 닷집, 캐노피. 주유소 캐노피라고 부르는데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따져보죠. 정착성 있습니까? 있죠. 두 번째, 외기분단성 있습니까? 없어요. 왜?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건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책을 보십니다. 등기할 사항이 물건 나와 있는데 먼저 토지가 나와 있죠. 토지는 필지별로 등기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필지별로. 필지는 공간정보법에서 공부하셨는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선을 그어서 만든 게 필지죠.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안에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만든 게 필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필지라는 개념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번부여 지역을 쪼갠 겁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이라는 문구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3번 별표 치십니다. 별표 치셨을까요? 네. 그 별표 민법에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샷다 하죠. 네, 12시가 넘어버렸네. 샷다 하겠습니다. 네.